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은 분할, 파티션이 정답입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금요일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관계가 빙하기에 들어갔고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 프락시워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어서 러시아와 미국의 직접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가 러시아 북서부에 주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상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는 수요일 푸틴을 인용하면서 러시아군 병력을 150만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연초에 약 100만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내년에는 그 수가 1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쇼이구는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임무 완수를 위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러시아 북서부에 대응 부대를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병력 30만을 충원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최전선을 따라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까지 워싱턴은 우크라이나에 경제 및 군사 원조 650억 달러를 제공했고 나토는 230억 달러를 보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은 내년에 45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예정인데 젤렌스키는 그것조차도 충분하지 않다고 DC 연설에서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총 1,420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젤렌스키가 약속한 우크라이나의 승리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광들은 최전선 양쪽에서 수십만의 군인과 시민이 죽어나가는 와중에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기만적인 DC 연설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류 또는 자유세계의 안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이 아니라 국경지역, 보덜랜드 영토 즉 러시아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내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공산 독재 이전부터 러시아의 영토였고 때로는 러시아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내전은 2014년 워싱턴이 일으킨 쿠데타가 정당하게 선출된 친러시아 대통령을 쫓아내고 키예브에 설치한 정당성 없는 정부가 조장한 것입니다. 워싱턴은 정권교체를 관리했고 언어, 종교, 민족성 및 경제의 오랜 차이를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우크라이나에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대립을 조장했습니다. 크리미아와 돈바스 그리고 흑해 연안의 러시아어 사용 인구가 키예프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정부 그리고 네오나치 정치인의 탄압을 못 이겨서 분리를 모색하자 키예프와 네오나치가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공격하여 유혈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네오나치 아조브 여단을 포함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공격한 것입니다. 키예프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정부가 2014년부터 2022년 2월 24일 푸틴이 개입할 때까지 장장 8년 동안 동부와 남부의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대상으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푸틴의 개입은 일반 4,000명 이상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분리주의자 군인과 민간인이 키예프의 폭력으로 사망한 이후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푸틴이 2007년 뮌헨 안보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몇 분 안에 모스크바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설치하는 것은 한계선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2022년 2월 그 두 가지 모두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키예프의 10일에 걸친 돈바스에 대한 대대적인 포병 공격 이후 군대와 물류 움직임의 모든 신호가 돈바스 분리주의 공화국에 대한 키예프의 침공이 임박했음을 확실하게 알린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레닌과 스탈린 그리고 후르쇼프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크라이나 독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분할, 파티션이 최종 해결책입니다. 이 지역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워싱턴 네오콘 패권주의자들이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분할선은 이미 2010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났습니다. 친러시아 후보 야누코비치가 동부와 남부에서 60에서 90%의 지지를 얻었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후보 티모셴코는 중부와 서부의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60에서 90%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젤렌스키가 DC에서 우스꽝스럽게 제안한 것처럼 자유가 아니라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도에서 이 푸른색 지역인 야누코비치, 친러시아 후보 야누코비치가 60에서 90%를 얻은 지역이고, 이 붉은색 지역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티모셴코가 60에서 90% 지지를 얻은 지역입니다. 하리우, 루한스크, 도네츠크, 마리우폴, 자포리지아, 크리비리, 오데사는 모두 파란색 지역이고 2014년부터 내전의 최전선에 있었고 대부분 9월 국민투표에서 우크라이나를 떠나 러시아에 합류하는 데 투표했습니다. 워싱턴의 패권주의자 네오콘 전쟁광은 이 국민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파란색 영역에서는 러시아 점령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저항에 관한 보고가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령된 것이 아니라 해방되었다고 믿습니다. 즉 2010년 선거에서 우크라이나가 직접 외교적 해법과 분할선의 윤곽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파란색 지역에서 푸틴의 국민투표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총을 버리고 현상 유지를 비준하고 국제평화회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분할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런 방식을 택했고 관련된 모든 인구가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푸틴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영역을 떠안고 그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파란색 영역에 만족하고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푸틴이 워싱턴의 주장처럼 사악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키예프와 리비우의 적대적인 우크라이나 인구의 지배를 원하기에는 너무 똑똑한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와 그 세력은 미국 납세자로부터 훔친 수십억 달러를 비밀은행 계좌에 집어넣고 그들이 파괴한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피난처로 떠나기 전에는 위의 분할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잘못된 전쟁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만큼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했으며 지금은 러시아보다 더할 것입니다. 모든 야당 언론은 폐쇄 또는 국가에 의해서 인수되었습니다. 젤렌스키의 반대자들은 대부분 체포 또는 살해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정한 야당은 없습니다. 국가안보기구는 반대자 대부분을 숙청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최근 러시아 정교회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22일 밤 워싱턴 DC에서 젤렌스키는 네오콘과 나토 꼭두각시들이 써준 대사를 우크라이나의 억양으로 낭송하는 소름 끼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문제는 22일 밤 청중에게 있는 것이지 연단에 있는 젤렌스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오콘 공화당은 군산복합체의 Forever War, 영원한 전쟁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상원의원 론폴을 제외하면 진전은 고통스럽게 느립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2일 밤 젤렌스키 연설에 공화당 하원의원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를 점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분할, 파티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기사의 저자 데이비드 스톡만은 미시간 출신의 2선 하원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관리예산실 국장을 역임했고 백악관을 떠난 후 월스트리트에서 20년 동안 경력을 쌓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